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대로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4월 14일 월요일 라이브에서 이 이야기 끝내주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한결의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박진영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매일 인사 드리니까 더 반가운 거. 아이고 저도 반갑습니다. 아니, 첫 번째 질문 안 해도 될까요? 네. 에디터하고 평론가하고 뭐가 다릅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에디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예. 본인이 에디터라고 불리기는 하고 본인이 평론가라고 불리기는 하셨고 좋은 걸 차지하셨네요. 아니 언제든지 차지하셔도 돼요. 네. 예, 자, 예. 특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아, 집중적으로 네.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예, 첫 맞습니다. 번째 이슈부터 한번 다뤄보죠. 예, 자연인 신분으로 이제 받는 첫 재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 오늘 굉장히 집에서 가까운 재판정에 윤석열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 형사 재판에서 42분간 오전에는 모두 진술을 통해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사실 20분을 추가 시간을 또 받아서 추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오프닝을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 사회적 특권 계층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이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 때문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피고인 자리에 착석한 윤석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박근혜와 이명박이 당시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피고인 좌석에 출석했던 것과는 다르게 법정 촬영이 일단 오늘 불어대는 결정을 직위원 판사가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혜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차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은 혐의를 아까 부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 사실 42분 동안 쏟아졌기 때문에 굵직한 내용만 일단 말씀드리면 공소사실 전체 다 부인했고요. 계엄에 대해서 계몽이라고 표현을 했다거나 네. 여러 이제 그 계엄 상황과 관련된 여러 비유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새로운 비유가 나왔습니다.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했고요.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쿠데타라고 부른다면 왜 다마 먼저 내가 했겠냐,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본인이 구속을 해봤기 때문에 왜 내란죄인지 이게 내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내가 구속된 사유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본인의 검사 신분이었을 때 당시에 구속 사건을 다뤄봤던 경험을 주장하면서 내란죄 공소장이 사실상의 허위와 가깝다라는 그런 진술들을 늘어놓았고요.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저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인 것뿐이다.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얘기하면서 PPT까지 띄워서 요목조목 42분 동안 자신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란 우두머리 이 말은 이게 지금 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예. 수괴를 이제 우리 말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왜 탄핵됐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왜 파면됐는가? 그렇죠. 왜 파면됐습니까? 그렇죠. 잘못 파면한 거라고도 주장하는 예, 거죠. 계엄이 평화적 대국민 코미디였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코미디언인데 우리가 파면을 한 겁니까? 코미디언 모독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근데 이 윤석열 문제나 직위원 판사 문제나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윤석열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판검사들의 특권이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완전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특권을 누려왔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도이치모터스 부인의 의혹이라든가 수많은 처갓집 의혹들이 이제까지 터지지 않았던 것도 그늘 속에서 검사라는 힘을 가지고 그걸 눌러왔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모두의 시선 속에서 드러나 버린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는 검찰과 사법개혁의 출발이다. 결국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뭐 검찰 개혁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거는 구조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 수사조정권의 문제였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검찰이라든가 판사라는 개별 인간들이 특권층으로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권한들을 내려놓는 하나의 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기현 판사가 이제 대통령의 직업도 이제 본인이 직접 읽은 거잖아요. 원래 보통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뭐 직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거주지만 물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아까 앵커가 얘기하신 딱 그 단어인 거죠. 특수계급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모두 발언을 1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법정 상식을 위배하는 거고 그 위배가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지기현 판사가 읽었듯이 이 피의자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지금 재판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전에 같으면 아예 뭐 법정에도 안 오고 뭐 뭉개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노출되지 않은. 근데 이제 노출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그러니까 저는 그 내란 이후에 12.3 이후에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지점이 저는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뭔가 특이점이 있다. 이거를 느끼는데 오늘도 보다가 저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처음에 앉아서 이게 뭐야 이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자 뉴스를 취급하는 저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뭐 화가 분통이 터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사실 끝까지 다 뉴스를 지켜보기가 어려울 정도여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언론 기사에 나왔던 42분간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별로만 대충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정리한 게 한 30문장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포인트만 짚어도 사실 분노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30문장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걸 내가 왜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준비는 해왔지만 다 사실은 헛소리에 불과한 내용들이라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분이 변호사의 말도 지금 듣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이 아니거든요. 이미 헌재에서 한번 기각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술로는 못 버텨요. 근데 이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메시지 계엄이었다, 뭐 경고형 계엄이었다 이런 류의 논리들은 이미 헌재에서 판결문으로 다 정정을 질타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다 현행법 위반이라고.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근데 변호인들은 아마 뭐 여러 가지 변호 전략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전략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오늘 또 그대로 노출됐고 이렇게 가면 이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 윤석열이 기대하는 본인들이 지지자에게 큰 소리쳤던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기현이라는 인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네. 자, 윤석열이 도주 우려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에 우려 있죠. 그리고 혐의가 엄청 엄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권 구속시켜야 돼요. 왜 구속시키지 않고 이런 특혜를 줍니까? 구속은커녕 지금 특권을 잔뜩 특권을 인정하고 주면 저는 있는데. 지기현 판사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방 아까 우리 네네.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헌법에 있어서의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을 지금 판사가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판사부터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검찰이 정상적이라면 회피 신청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신병을 풀어줬던 판사 네네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더라도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우려된다면 이제 검찰이 회피 신청을 하던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설령 뭐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그다음에 이제 지기현 판사가 다시 이 사건을 맡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속 취소를 했던 장본인이니까 뭐 저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지기현 판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는 구조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판결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 이 판결 끝으로 이분은 뭐 법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양날의 검이긴 한데 어쨌든 매일매일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판 과정상의 특혜도 특권층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용인되던 절차들이 다 불어댔고, 근데 물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신청이 너무 늦었고 신청을 다시 하면 그때 또 검토하겠다, 의견을 물어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이게 온 국민이 알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형사재판부가 이거에 뭐 별개의 재판이긴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없고 한데 이제 과정을 지켜보는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 이런 거 아닙니까? 판사라는 것이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시각에서 저 사람 윤석열이야. 네. 이런 느낌이 벌써 이미지적으로 각인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판결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어요? 판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스스로 이 사람은 상실한 겁니다. 저는 이게 뭐 재판부 누가 이게 바꾸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검찰이 기피 신청했어야 된다고 검찰이나 김한 기자님 아니면 말씀하셨고. 윤석열이 할 수 있죠. 재판 당사자들이. 당사자, 네네. 당사자, 검찰이든 뭐 피고인이든 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 아까 판사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가지가 근데 일단 검찰이 기피하는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그 재판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가 검찰이 보기에도 도저히 뭐 납득이 안 되는 결정들이 있다라 한다라면 모를까, 지금 현재 스탠스에서는 검찰이 그거를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판사 탄핵도 쉽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그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른 이런 내용들 복잡한 내용들을 뭐 육하 원칙에 따라 다 정리하지 않으셔도 일단은 윤석열을 풀어준 쪽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심우정 검찰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소 유지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측이 검찰 측이고, 그리고 구속 취소 인용을 해줬던 사법부의 그 한 개인이 지기현 판사고,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을 변호하는 윤석열 측이 있는 거죠. 오늘 재판부에 있는 이 삼각축 모두가 유죄를 말하고 있는지 혹은 무죄를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다가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불안함을 지금 갖게 만든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어느 뭐 윤석열을 유죄 확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축이 이 셋 중에 아무도 없다. 뭐 검찰 측이 아무리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소 내용을 주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구속 취소 인용 이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검찰 측이 나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게다가 아까 이제 김한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피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대목들을 본다면 국민들 일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시죠. 이러다가 혹시나 뒤통수 맞는 결론이 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 특히 이제 법조계가 상당 부분 윤석열 씨 측의 생각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초록이 있다. 동색이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가 이제 뭐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 독재라는 것이 완결이 되려면은 사법부가 땅땅땅 때려서 결론을 내려줘야지 네.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거 민주화 운동 하기 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 독재의 그 독재 정권에 기생해가지고 기소해 준 거는 검사입니다. 판결을 내려가지고 억울한 사법 판단을 내린 건 판사들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성찰했느냐, 그리고 과거사 청산했느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고, 군사 독재가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완벽한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민주공화정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완벽하게 한번 혁신되어야 됩니다. 그 혁신의 핵심은 저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 오늘 이렇게 재판이 처음 열린 거니까 앞으로 우리 끝장 뉴스에서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윤석열의 발언 하나만 소개해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네.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판el 준비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실언을 저도 이제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검찰 측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게 이른바 이제 계엄 준비 과정이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거 아니냐, 이제 임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관련 없고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게 계엄 준비 과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계엄이라는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윤석열의 어떤 마음속에는 계엄은 항상 내 마음속에 저장돼 있는 그런 것 마냥 진짜 그런 발언을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발언 중에 말미에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유의 법조 엘리트가 우리나라에 많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과거에 이런 유의 군사 엘리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육사 가가지고 나도 박정희 전두환처럼 쿠데타해서 정권 한번 먹어야지 이런 꿈을 꾸고 육사 간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주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네. 그게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더라도 권력을 잡고 나면 위인이야. 라는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어릴 때 나폴레옹 징기스칸 너무 많이 읽은 거야. 잘못된 위인전을 읽은 거야. 그 저기 뭐야 아버지한테 뭐 고무옷으로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위인전이라는 것을 읽는 것은 그 시대의 시각과 지금의 시대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수준에서 읽어야 되는 건데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적 엘리트주의인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자고 이기고 결과가 좋으면은 나는 위인이 되어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들이 저는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법대 나온 엘리트들의 머릿속에 지배의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이 대학교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육사 간다면 쿠데타일 거야.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권 초창기에도 시도지사들 모아놓고 밤에 술 먹으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대요. 비상대권을 통해 한번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늘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우리 사회의 관료가 됐고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부인 검찰총장까지 되었던 거예요. 즉 이야기 뭐냐면은 지금도 검찰 내부야 사법부 내부에라든가 그런 출세의식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민주공화국을 깨부셔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우리 지배구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려스럽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엄이 저장돼 있는 이런 분을 옹호하는 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많다는 데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어쨌든 빨리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정리가 좀 상당 부분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더 들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그 특권 얘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죠. 박영식 에디터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한남동 퇴거의 여러 장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여타 보수 언론들마저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윤석열 씨는 이제 염치를 실종한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파면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본 대로 카 퍼레이드처럼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지지자들을 향해서 실제 윤석열이 사저에 도착하고 나서 그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발언한 장면이 또 나왔는데 다 이기고 내가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그거 뭐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대통령직에 대해서 사실상 뭐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저 앞에서 저희가 그때 금요일에 뭐 교수님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과잠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과 잠바를 네. 입고 나왔던 이제 청년 대학생들. 지지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요청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밝힌 내용이 화제가 됐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기획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자유청년 자유학교라는 그 모임이 있나 봐요. 그 모임에서만 이제 선발된 학생들인 걸로 밝혀져서 자유대학인가요? 자유대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유대학이라는 정광훈 씨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연결된 그런 데 아니던가요? 예, 뭐 이제 집회에 주로 많이 나왔던 네네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일단 나온 청년들이어서 이게 이제 기획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들에게도 50, 60, 70 지지자들보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 앞에 포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대통령실 측의 의사가 있었다고 밝힌 분이 계시고 또한 주민등록증을 좀 지참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퇴거하는 모습은 사실상 개선 장군처럼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내란 수괴가 길거리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내란 선전 선동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직위원 판사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크게 병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네. 세뇌돼서 저렇게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제가 연도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미넨에서 그 동료들하고 그 호프집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맞습니다. 그 네. 코미디 수준이야. 네.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무슨 나의 투쟁인지 그거 씁니다. 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불만이 많은 청년들을 조직해가지고 인종주의, 혐오주의, 반공주의를 내세워요. 네. 그렇게 하면서 대세를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제1당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비슷한 이거 우리나라에서의 신나치의 출발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저기 호수형 붙여놓으면 히틀러 좀 닮았어요. 얼굴도 흰색이고 물론 이제 키는 히틀러보다 한 10cm 이상 큽니다만은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그날 이제 나온 사진 한 장이 아까 얘기한 특수계급을 딱 상징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이쪽은 그 신호 통제를 해줘갖고 네. 그 제가 지금 무슨 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마 뭐 반포대교나 이렇게 건넜겠죠 한남대교나. 근데 이 다리의 한쪽은 완전히 이제 윤석열 차량이 이렇게 빈 도로를 질주하고 있고 네. 반대편 도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꽉 그날 막혀서. 금요일 금요일 5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공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 최소 하나라도 내가 마지막에 가는 거에서 이거라도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하자면 발상을 하는 게 공적 삶을 살았던 인간의 태도여야 되는데 윤석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영식 에디터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획하고 동원하고 이건 뭡니까? 그날 언론에 자기가 나가고 싶은 모습, 연출하고 싶은 모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대로 했고. 근데 저는 지금 아까 마지막에 짚어주셨듯이 계속 구속을 해뒀으면 우리가 이 꼴까지는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풀려나서 우리가 이 꼴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거 너무 화가 난다 이거 말고는 뭐 이렇게 해설이나 이걸 할 만한 건덕지도 사실 안 되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행안위 열어야 됩니다. 행안위 열어가지고 자, 이 교통 통제라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는 경호처에서 요청해갖고 서울청장이 어떤 과정과 어떤 명분으로서 교통 통제를 했는지 확인하고 이게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명령교통이 불명하다면 제가 보면 서울경찰청장 이거 직위 해제감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그거 진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이거. 국회에서 꼭 그냥 해야 그러면 안 될 일. 됩니다, 이거. 그 경찰이 앞서서 뭐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도했던 이제 가짜 출근이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가짜 출근해서 거기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그 추적을 한 결과 최소 최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네네 가짜 출근 카카오까지. 차량을 보내서 신호 통제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처럼 이제 위장을 했던 건데 거기에도 경찰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신호 통제를 하려면 경찰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 경찰력이 계속 그 말하자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다라는 게 그 보도가 시작할 수 있었던 제보의 출발점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지금 그거 징계했다는 얘기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 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다 지금 근데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가짜 출근부터도 그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금요일에 생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귀현 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이 결국은 씨앗을 뿌린 문제네요.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은 사실 이 꼴까지는 안 봤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그리고 즉시 항고 포기 사태 때 널리 짚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내란 선전 선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조차 대중들에게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이제 어쨌든 여기에 이제 선전되는 대상들이 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자유대학 소속 이런 뭐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뭐 청년들의 모임이라고는 하나 실제 이제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자신들의 어떤 갖고 있는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논리로서 근거로서 작용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되어야만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그 형벌을 선고받기 이전에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네. 하나의 어떤 뭐 형벌을 치르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피고인 자리에도 착석을 시켜야 되고 구속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구속 자체가 그렇죠.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선동 혐의를 부추기는 효과를 지귀현 판사가 오히려 갖고 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은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히틀러가 되고 그 대학생들이 유겐트가 돼서 그렇게 되는 정말 거죠. 그 소외계층 잡으러 다니고 막 네네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씨앗을 뿌린 판사와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신호를 내려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 거기서 하루 만에 이거를 모집한 거다, 이걸 기획한 거다, 올 때 과잠바 입고 오라고 했다. 이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정보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일당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노출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한 90대 10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는 될 텐데 왜 저러냐가 92거든요. 이들에게 반대로
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꼴을 계속 연출시키는데 본인들만 그걸 모르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다 말하자면 옷이 너무 멋집니다 이런 얘기 했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부부는 그런 정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변호인의 전략 얘기했지만 이 주변에 그래도 윤석열에게 어떤 상황들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연출한 퇴거하는 장면에서 연출한 게 국민의힘 선거에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일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부부만 만족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본인들이 왜 하고 있는지 참 보기에 딱하고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저는 이제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게 굉장히 더 지연되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뭐 박진현 평론가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서울 경찰청장 지금 직무대리가 박현수 직무대리인데 박현수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계엄 당시에 행안부 경찰국장이었고 앞잡이네. 그렇죠 행안부 경찰국장이었고요. 그때 이 어떤 주요 국면에서 용산하고 국회를 어떤 이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고. 이 사람에 대한 경찰 인사를 권한대행이 단행한다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내란 알박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그때 알박기라는 알박기죠. 평가가 나왔었고 실제 주요 혐의가 뭐였냐면 계엄의 밤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 경비국장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국회의 통제 상황들을 교류했단 말이에요.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둔 것 자체가 내란 알박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윤석열의 저 한남동 퇴거 장면에서 봤던 저 카퍼레이드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말씀 주신 대로 서울경찰청장이 아마도 직무대리가 이런 것들을 지시 관리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혐의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나쁘다고 보는 게 이 경찰청이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죠. 아까 진짜. 말씀하셨지만 이 말하자면 사회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엘리트들이 늘 어떤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국민을 끌어다 쓰는 시민을 끌어다 쓰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엄중한 문제 제기와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다 시민이었잖아요. 네. 시민이잖아요 지금도. 지금 불편이 보고 더 있는 커지지 지금 않았어? 상황이 불편한데. 지금도 불편한데. 지금 화면에 자꾸 지금이 나와가지고 불편. 아니 근데 진짜 그날은요. 풍선이 있으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잖아요. 서울 시내 교통은 어느 한쪽을 막아버리면 다른 쪽도 막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방송을 끝마치면 동일한 장소에 대부분 한 30분 안에 도착을 하는데 네. 그날 방송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방송의 텀이 그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걸렸던 시간보다 2배가 걸린 거예요. 여기에서 합정까지 넘어가는데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야 광화문에서 합정동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 같이 탄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윤석열 때문이다. 이건 윤석열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평상시보다 더 막히지 않냐. 이건 윤석열 때문이다. 저도 같은 시간에 강변북로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났나?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안 가지가 이제 그 말 얘기한 그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보면 친위 쿠데타를 하면은 경찰, 검찰, 뭐 사법부의 일부 다 다 공개했던 거죠. 장악된 상태에서 쿠데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뒤에도 처리가 쉽지가 않은 처리 거예요. 쉽지 않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한국의 나치의 출발이 진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 사회가 기능 중심적 사회잖아요. 네네. 철학적으로 솔직히 천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 공부 안 시키잖아요. 자유가 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잘. 윤석열이들 뭐 자유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했는데 탄핵되는데도 불구하고 카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나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야. 아까 말씀 나는 예를 들자면 칭기스칸이야. 정복자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 청년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영웅 대접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독일에서 스킨헤드가 생기고 유럽에서 극우 청년들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비슷한 흐름이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회적으로 정권의 뭐 이거 진보냐 보수냐의 향배를 떠나서 극단적인 10%의 폭발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0%지만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또 망상일 수도 있지만 김한 기자님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요소입니다. 빨리 사회 구성을 불안이 다시 해서 이게 차단을 하는 게 좋을 것 흐름에서만 같은데. 얘기를 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등장할 때 이른바 이제 갈라치기 문제가 발생하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선거에 동원되는 공학적인 표로 계산을 해서 갈라를 쳤던 건데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태는 이들을 동원하는 행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념적 동원.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1등 아니면 2등이 이준석 아니면 한동훈일 텐데 근데 이준석과 함께 했던 선거운동에서 본인이 배웠던 전략을 훨씬 더 악화된 모습으로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심리도 약간은 이해는 이해가 되는 되네요. 거죠. 예, 그 난 사람의 동원에 사고방식이라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났던 주민들이나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거다 이렇게 가야 된다. 역시 뭐 내 생각이 맞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확신에 빠져서 벗어나오질 못하고 있겠죠. 법정에서 진 것은 예. 그거는 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탄압이다. 예. 탄압이라고. 예, 부당하고 탄압이다. 나는 정당하다라는. 아니 얘기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만나고 와서 재미난 얘기했잖아요. 배신자가 많다라고. 네. 그래서 저 윤석열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이라는 건 뭡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내 주변 편이 사라지고 있다 점점. 그러네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편이 엄청 두꺼웠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거를 본인이 느끼고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처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마지막까지 배신 안 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는 과정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한 지금 불행입니다. 정말 굉장한 해악인 것 완벽한 사회 같은데. 격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걸 이제 방해놓은 게 심우정과 지기현이고 네. 저는 뭐 빨리 재판 진행해가지고 1심 선고 나는 순간에 다시 구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직권 구속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뭐 15% 20%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외부에 있는 것도 주주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성적으로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뭐 바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오늘 한겨레 이제 단독 보도를 보면 좀 한심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네. 다들 이제 네이버에 윤석열 캣타워 이런 거 이제 막 캣타워. 다들 검색하셨을 아, 거예요. 캣타워. 근데 어쨌든 2022년에 서울 한남동으로 관저 이전을 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지금 한 500만 원짜리 정도의 캣타워. 그러니까 캣타워는 뭐 고양이 키우시지 않는 분들이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고양이 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고양이 놀이터죠. 예, 고양이 놀이터입니다. 좀 높이가 좀 높은 것. 고양이들이 좀 위에 아무튼 인간보다 좀 위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 놀이시설인데요. 여기에 50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게 다 국가 예산으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우나를 뭐 시설 준공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저 욕실에 최고급 편백 욕조 그러니까 이제 히노키탕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시설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이즈도 뭐 큽니다. 700mm 세로 1500mm짜리 일반 욕조보다 2배 큰 사이즈니까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너 명 정도 사이즈를 일단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히노키 욕조 단가만 한 2천만 원 정도였다. 근데 이게 다 행안부의 당시에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나온 얘기여가지고요. 요게 어쨌든 한겨레의 관점은 지금 앞에 한겨레 기자 계신데 한겨레의 관점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캣타워 사진이 나오거든요. 뭐 이삿짐에. 네, 이삿짐에 캣타워를 옮기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잠깐만 이걸 국가 예산으로 만약에 샀다 그러면 야 이건 횡령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지적을 지금 한겨레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적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국가 예산으로 썼다라고 하면 캣타워를 두고 나와야죠. 물론 캣타워를 샀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고 윤석열 김건희 씨를 위해서 개인 히노키탕을 증축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갖고 나왔다면 이것도 횡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절도 거죠. 아닙니까 절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물건, 그러니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어떤 물건이 필요했을 수 있죠. 그게 뭐 캣타워라는 게 코미디지만 그런 물건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공적 예산을 썼다라고 하면 그걸 두고 나와야죠. 네, 최소한. 네. 네, 공적 예산을 고양이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을 그러니까. 위해서 뭐 본인이 약이 필요해, 뭐 네. 치료가 필요해 이런 돈은 뭐 얼마든지 써도 저는 된다고 지금이라도 봐요. 예를 근데 들면 국회 차원에서 이 관저가 지금 이 문제만 제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고 불법 증축을 했는데 거기 바를 만들었다라는 지금 의혹 제기도 있었고 이런 거 다 지금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면 들어갈 수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를 빨리 지금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재자의 전형이에요. 독재자들이 히틀러가 이러거든. 자꾸 오늘 히틀러 이야기하는데 수천만 명 죽잖아요. 자기 애완견한테는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자기 애인 뭐 이런 무슨 브라운인가 그 여자한테도 엄청나게 하거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 야당에는 어목하게 칼자를 휘둘면서
법치로 너희들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고양이 다듬으면서 이렇게 나는 온순한 사람. 요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독재자의 야만성과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온순함의 이중성이거든.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살짝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뭐 그러니까 고양이랑 그거를 뭐 지금 11마리를 키웠다, 13마리다, 18마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고양이랑 강아지들이 실내에서 다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일요일 날 아침에 보는 동물 프로그램에 나오는 풍경이지 일반인이 누가 11마리, 18마리 이렇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뭔가 뭐 그게 동물을 그렇게 키우는 이유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보면 어떤 결여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면모들이 보이는 거죠. 아, 진짜 정말 기이하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요거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 그 주말에 사저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접 경호했다는 얘기가 또 있는데 실제로 화면에 잡혔던 네,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 얘기가 확실히 확인된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경호팀이 지금 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나가 있으니까 경호가 이루어지는 거는 맞는 거고요. 김성훈 경호처장을 잡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저도 이제 보도로 텍스트로만 읽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경호팀이 애초에는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명에서 6명이 붙고 그러면 그 예비 인력까지 포함해서 20명 안팎, 25명 안팎이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2배가 지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게 적절한 인력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그 경호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 인물의 독특함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냥 거의 칩거 수준으로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죠. 사회적 무리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가 움직이고 다니는 거 보면 하루 만에 주말 사이에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도주 우려가 있는 곳이에요. 네. 도주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경호 그거에 문제도 대해서 있고. 좀 근본적이니까 예를 들면 뭐 김성훈이 거기 있는 게 우리가 너무 화가 난다 이거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의 우려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너 여기 왜 돌아다녀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워낙 사람이 많은 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위해가 가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를 포함해서 직권으로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죠.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네. 필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나 박근혜처럼 파면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 정보라든가 보안적인 문제들이 외국에 노출될까봐 이 쉽게 말하면 나쁜 짓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인력들이 가서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경호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덕수의 문제인 거죠. 이게 최종 결정권자가 한덕수 권한대행이에요. 네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처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해준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인력이 가도 된다라고. 이거 한덕수의 또 다른 문제로 이거 지적해야 됩니다.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신 김성훈 경호처장이 당연히 이제 이 윤석열의 경호처 차장. 경우에 네. 경호처 차장은 뭐 동행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실제로 화면도 잡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4월 13일 오후 2시 10분에 석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 가량 산책을 한 게 이제 영상에 잡힌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이 보도를 그때 확인을 하고 느꼈던 거는 좀 이상하다. 산책을 왜 굳이 지하 1층 상가에서 할까라는 그 대목이고요. 뭐 물론 경호팀 5명 정도 대동하고 산책을 했다라는 뭐 보도도 근데 이게 그게 말이 산책인데 거기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있던 곳이라서 네. 맞아, 지하에 코바나 콘텐츠 윤석열 있었죠. 부부에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었잖아요. 예.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만약에 거기를 갔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는 이제 없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타 있는 거죠. 이제 소출을 막 받아야 되는 범죄 혐의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2시에 나왔다가 지하 1층도 한번 30분 후 둘려보고 또 오후 5시에 또 한 번 나왔다가 또 어디 아크로비스타 주변도 후 둘러봤다라는 게 이제 JTBC의 단독 보도인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자체가 내란 선전선동입니다. 저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가서 원래 다른 수용자 가장 안전한 장소는 다른 수용자들은 서울구치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용자들은 한 번 산책 시켜주는데 윤석열은 2시 5시 2번 산책 시켜준다. 이 정도 특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말 걱정인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특권 계급이 없어야 하는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들 빨리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세 번째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시고 예.
세 번째 이슈 얘기해 주시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 뭐 날로 아무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는 이유는 대선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에 대한 대목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통상 전쟁에 대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선 불출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50여 명의 주로 친윤계, 범친윤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려고 했는데 지도부가 만류했고 그런 사이 일부 보도로는 한덕수 출마 촉구를 하는 의원들의 수가 어떤 보도는 60명까지 늘어났다라는 점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이제 시사 오늘이라는 매체를 보도를 보면 이미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거 참여정부 때 뭐 관계를 맺었던 인사로 추정이 되는 민주화 계열 인사들, 민주화 운동을 참여했었던 과거 인사들에게 자신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 이제 그 보도까지 일단 나왔고요. 물론 이건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머신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리고 여야 원로들한테 아무튼 지원 요청 보도가 나와서 글쎄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원래 사퇴를 해야 국민의힘 경선에 나설 수 있는 건데 여야 원로의 지원을 요청했고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라는 것은 이제 무소속으로 후보 출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출마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또 그 기사가 나왔던데요. 지금 국민의힘 여의도 일각에서 도는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국민의힘 경선 치르고 그 후에 이제 뭐 노무현 정몽준 모델 아니면 이제 안철수 문재인 모델처럼 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고 그 후에 단일화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놓고 한 시나리오도 도는데 전 기자로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하나는 한덕수가 이 대선에 무슨 변수가 됩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가 출마하는 것이 이 대선 구도를 흔드는 뭐 그런 문제인가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자 입장 뭐 지금 현재 제가 정치부를 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변수가 되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보수 언론이 공을 들이는 후보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과거에 반기문도 그랬고 안철수도 그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지지율이 전혀 안 뜨거든요. 그러면 보수 언론이 보통 이런 경우에 먼저 철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물이 소구력이 없구나 이러고 철수해 버리거든요. 저는 지금은 철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 정도로 지지율이 변동이 없는데 근데 마치 아직도 지금 이제 이 한덕수 대망론을 쓰는 기사들의 문법을 보면 한덕수가 출마하면 뭔가 구도가 흔들릴 것 같다라는 헛된 전제 그리고 한덕수가 출마 선언만 하면 지지율이 뭔가 확 오를 거라는 이것 속에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여주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다. 2017년에 반기문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아니 지지율이 2%가 나오는데 반기문은 최소한 20% 이상 그다음에 호감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네. 우리 20대 또 10대 지식인 중에 한 명인 박진영 평론가께서 슬며시 웃고 계시지만 그 전에 제 생각도 잠깐 밝혀드리자면 이 대선의 변수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여권 지형에는 변수가 될 것 같고 여권 지형 차기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 대표로 나아가는 과정에 뭐 이제 어떤 그 인물들끼리의 경쟁이랑 경쟁 구도에 한덕수 출마가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자 리얼미터가 조금 높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6%까지 한덕수가 나왔고 그게 다자구도예요. 다자구도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3자구도로 좁히면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이렇게 보면은 8.6 맞죠? 8.6%까지 나왔고 8.6이네요. 네. 양자구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과 한덕수를 붙이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권 후보들 중에 한덕수가 제일 높게 나오긴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일단 하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갤럽에서 2% 나왔던 게 처음이었고 리얼미터에서 8.6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의 마음은 가슴이 지금 선덕선덕 두근두근 살랑살랑 할 것이다. 난가병이라. 아니 김한 기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론조사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리얼미터와 갤럽의 차이는 이제 기법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리얼미터는 이제 ARS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이제 응답을 하는 거고요. 갤럽은 이 대면 방식이니까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을 뒤흔들고 정치판을 흔들 정도면 지금 한 25%씩 나와야 돼요. 반기문처럼.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주식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소문이 났을 때 25%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는 상승할 어떠한 모멘텀이라든가 확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변수가 되지 보여집니다. 않는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선거 대선 같은 그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권파 입장에서는 조직을 누가 갖느냐거든요.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가 지금 현재 당권파들의 입맛에 딱 맞는 후보예요. 왜냐하면 대선까지 뛰고 그 조직은 한덕수가 갖지 않을 거고 대선에서 지면 한덕수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차기는 안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들 입장에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지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윤석열이 바깥에 있는데 윤석열이 저러고 다니는데 무슨 선거랍니까? 패전 처리 그러면. 네, 패전 처리용으로 등판시켜서 전국 조직을 쫙 만들면 이 전국 조직을 한덕수가 퇴장하면 기존의 당권파가 그냥 흡수하는 이거에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냥 그거에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덕수가 나오면 조직표가 붙고 뭐 아니 뭐 김문수가 나오면 조직표가 안 붙습니까? 홍준표가 나오면 조직표가 어차피 근데 그분들은 당권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럴 차기도 가능성도 네, 있고 있는 이렇다는 거고 거죠. 그거보다 저는 김문수랑 홍준표도 선거에서 지면 책임론 때문에 퇴장할 거라고는 보는데 나이도 그렇고 근데 그거보다 더 안전한 사람을 찾다가 한덕수까지 온 거죠. 아니 그거 이제- 그러면 예. 이 오세훈 시장하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둘 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덕수 추대론 때문에 그랬다는. 그렇게 보기는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주말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물론 이제 일부 보도로는 12일에 불출마 선언한 이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예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보도가 일부 나왔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덕수의 변수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기보다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수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빠진 사람이요 오세훈 후보예요. 명태균 씨가 새롭게 또 폭로 예고를 했죠. 뭐 이제 그 대목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정책적으로도 실패를 많이 했고 최근에 있었던 뭐 싱크홀 대처라든지 혹은 제일 컸던 게 토호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토호제. 보는데 네. 그 정책 파트를 담당했던 분들이 사실상 캠프에서 와야 되다시피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대목 현실적인 대목들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유승민 전 의원 관련해서는 조금 굵직한 게 나왔는데 한국일보 보도로는 제3지대 제3지대와 무소속 쪽으로 갈 것이라고 대선 출마 결심 굳혀. 즉 그래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네. 경선 불출마는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네네네. 오늘 나온 한국일보 단독 보도는 무소속 또는 제3지대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탈당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오늘 좀 바쁘게 돌아가서 여당 쪽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돌연 대선 불출마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에서 빠지는 거고요. 네. 그 민주당 쪽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 가능성은 있는데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전혀 다른 완전 케이스네요. 다른 성격인데요. 사실은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부터 돌았던 기획설이 있습니다. 김건희 기획설입니다. 네네네. 김건희 기획에 의해 가지고 오세훈 대권 주자, 그다음에 이른바 이 경제계 3인방 최상목, 한덕수, 이창용 연대설 거기에 저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준석까지 합치면은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민주당을 이겨볼 수 있다라는 이 썰들이 김건희 기획설이 돌았습니다. 그 전까지 가보면 박영선 총리설, 그다음에 그 양모씨 양정철 비서실장설까지 뭐, 네. 쭉 이어지는 이게 전부 다 김건희 기획 썰들입니다. 네. 뭐 확인은 안 됐으니까 네. 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맞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론조사가 안 뜨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명태균 게이트 탓이라기보다는 오세훈 시장 자체가 역동성이라든가 신상 프로모로서의 끄는 맛이 없어요. 뜰 수 없는 사람이 자기 발광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은 주잘반줄 수밖에 없는 거고 유승민은 완전 다르다고 봐요. 유승민은 이 사람과 완전 실제로 친윤이 아니고 반윤이고 비윤이고 이런 것과 별개로 당 전체의 비주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 전체 완전 외톨이 비주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유승민 좀 안타까운 게 늦었어요. 지난 총선 때 유승민이 신당 만들었더라면 저는 가정입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이 가져간 표의 절반, 이준석이 가져간 표의 절반은 가져갔을 거라고 봐요.
좀 늦었지만 지금도 개혁 보수. 아니, 유승민에게는 네. 공간이 남아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 가까이의 공간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쪽의 후보가 김문수나 뭐 홍준표로 굳어진다면은 유승민에게는 제법 큰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잔머리로서 작동을 했다면은 저는 소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사실상 지지하는 후보로 결정이 돼버린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뛰쳐나와가지고 뭐 개혁 보수의 10%뭐 이런 정도 네. 가져가는 것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쁘진 않은 것도 같아요. 사실 이거 한동훈도 안에서 후보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와 그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그냥 이루는 거죠. 보수고 그렇죠. 진보고 간에. 네. 그렇게라도 좀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 모르겠습니다. 부분에서 하나 네. 제가 좀 과잉 조언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의 역할도 존재합니다.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른바 개혁 보수들을 어떻게 안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균형감 있는 전략적 고려를 해야 돼요. 장기 전략적 한국 정치를 네네네. 어떻게 쓸만하게 바꿀 것인가. 보수의 문제 아니고 진보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막 불붙기 시작하는데 항상 우리 시간이 모자랍니다. 한마디만 네, 30초 마지막으로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드디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뉴스타파가 보란 듯이 갑자기 홍준표 단독 보도를 때렸어요. 근데 그 얘긴즉슨 뭐 드라이가 정리하자면 명태균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대면 보고를 했다라는 어떤 정황적 증거를 공개하는 단독 보도여서 뭔가 출마 선언에 김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금요일 날 홍준표 시장이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영수증이 청구됐다는 내용 보도를 보도가 했고요. 됐었죠. 예, 네. 그거를 이제 뉴스타파가 오늘 보도를 한 거고 저희도 후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곧 보도를 하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홍준표 시장도 어쨌든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굉장히 어려워질 지금 수 잘안 받을 있다. 거예요.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더 맞아도 그게 상처가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거든요. 개는 찢어도 기차는 가는 그렇죠. 거죠. 한번 지켜보시죠. 특히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 추가 폭로 예고를 계속 막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얘기들 가지고 합쳐서 대선 이야기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라고 카톡 날라온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준일슨 성균관대 교수 예전에 미국에서 헤지펀드 하시던 분이에요. 설명해 드리니까 끝내주는 경제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또 추가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 때 도입했던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망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요. 오늘 박진영 평론가님, 김한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4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기도 하죠. 이분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일, 비자 정책을 도입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이 이야기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걸 취재하다가 사실 굉장히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 외국인 노동자 비자라는 건 이 노동 정책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엄격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체 한국 그 노동 시장에 대한 정책과 연결돼서 이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이제 당시 실세였던 법무부 장관이 조선업계 사람들 좀 만나더니 비자를 확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E9 비자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용 허가제 비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사실 그걸 마구 풀면은 노동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두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E7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E7 비자인데 E9 비자는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맞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비자 받아가지고 와서 네네. 일하시는 것이고 저숙련 노동자들이죠. 저숙련 노동자. 그 비자는 그러면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그거는 하죠.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엄격하게 법무부에서 쿼터를 두고 있고요.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E7 E7 이 비자를 E7. 네네.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난데없이 조선업 관계자를 만나고 오더니 E7 비자를 확 풀어줘 버린 거예요. 거의 얼마나 두 배 풀었어요? 이상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표 한번 보내주시면 2022년까지 2만 명대였는데 계속 꾸준히 2만 명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3년에 그 4만 명대로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죠. 2023년에 네네. 이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조선소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세븐 비자라는 건 이제 숙련 인력 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와서 사실 경력이 없으니까 데려오는 성격이 다르군요.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이 숙련 노동자들도 아니고 주로 용접 도장공들인데 사실 용접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우회적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이 세븐 비자라는 건 사실 이제 그 숙련 노동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구한다는 취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인건비도 우리 일량 GNI의 80% 이상, 그러니까 한 300만 원에서 28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보다 꽤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그 숙련 노동자들 데려온다는 취지였는데 그렇게 해서 데려오겠다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조선업계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채용하지 못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니까 법무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법무부가 비자를 풀어주고, 이 사실은 거의 연봉 3천 이상의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이 또 급하게 데려오다 보니까 본토에서 이 2천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들어온 데다가 이제 브로커를 끼고 네네, 수수료를 네. 끼고 들어온 데다가 국내 들어와 가지고는 또 이 어차피 사실 그 저임금 노동자들 대신에 이제 이 세븐 비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 발급을 35배 늘리겠다고 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온 거 아까 말씀하신 실제로 들어온 게 2배가 늘어난 네, 거고. 실제로 늘리겠다고 이제 했고, 한동훈 당시 장관은 맞습니다. 35배까지 아주 많이 늘리겠다고 이게 제가 한 화가 거네요. 났다고 말씀드리는 건 한 나라의 고용 노동 정책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늘리겠다. 법무부가 물론 이제 이 출입국 관리를 하는 건 맞지만 출입국 관리하는 건 주로 이제 불법체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그렇죠. 역할을 네. 했던 건데 자기들이 그 관할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들만 관리할 수 있는 E7 비자를 갑자기 확 풀어가지고 그것도 저렇게 몇십 배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시장 황폐화시킨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E7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연봉이 월급 기준 한 3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이 브로커들한테 뺏기고 또 하청업체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저는 이제 정말 너무하다 싶었던 게 현대중공업에서 모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당연히 점심값을 회사에 주죠.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급여와 별개로 식비는 이제 네네네.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당연히 노동자를 밥을 회사에 주죠. 그런데 이 E7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밥값을 따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들은 맞습니다. 식비를 그냥 같이 다 와서 주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밥값을 떼는데 왜 떼냐면 왜요? 당신들은 E7 비자 들어와서 280만 원 받으니까 한 30, 40만 원 정도 떼도 돼.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210만 원이거든. 이걸 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은 이 현대중공업이나 그 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 나인 비자를 받아온 사람들은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데 이 사람 상대로 비싼 돈을 주고 들여왔기 때문에 연봉을 후려치는 거죠. 후려치는데 이 E7 비자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하는 업무는 네. 대부분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예요? 아니죠. 한국인들? 사실은 그건 이제 아니에요. 그 도장공인 영족공인데 그러면 사실은 더 연봉을 높은- 그밖에 안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내에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에서 영접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숙련 비자로 속여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네. 일을 시키면서 사실 이분들이 또 용접공들이 280만 원 또 밥값 때문에 240만 원 받고 일하기 때문에 국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또 빼앗기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하청 노동자들도 예를 들면 300만 원을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똑같이 봤을 때 240만 원 정도,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조선소들도 국내 한국인 하청 노동자보다 외국인 E7 비자 노동자들을 채용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선업이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인건비 후려치는 수단으로 E7 비자,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폭 풀어준 E7 비자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고 조선산업이 살아나고 있는데 정작 거제나 울산이나 뭐 영암 쪽에 정작 국내 노동자들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전체 하청업 노동자 그 하청 노동 시장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왜 한동훈이 결정했느냐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네요. 네. 왜 고용노동부가 이 무슨- 전체 노동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노동 정책인데 이걸 한동훈이 심지어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 한참 주장하면서 그랬죠. 네, 난 네, 당신 그 무슨 혁신인 것처럼 우리가 인구 감소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부족한 인력을 들여온다는 네, 의미잖아요. 네. 근데 조선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네. 들어온 분들 E7 비자 가진 네. 분들이 하는 그 일자리가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쫓아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된 거죠? 그 만약에 관계가? 용접공과 도장공이 필요하다면 한국에서는 그 노동자 옛날에는 억대 연봉 가까이 받는 그쵸.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업 위기를 겪으면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위기를 겪으면서 그분들이 다 이제 뿔뿔 흩어지고 그만두고 나갔죠. 나갔는데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그분들을 연봉 1억 주고 고용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주고 외국에서 숙련 노동자라고 속여가지고 데려온 사람들에게 용접을 가르쳐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억 주고 일을 시켜야 될 한국인 노동자들 일자리를 연봉 3천만 원의 저임금 노동자들로 대체하고 있는데 원래 E7 비자는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용접공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연봉 3, 4천, 연봉 4천, 5천에 숙련 노동자를 데려와서 이걸 부족한 인력을 채운다라는 취지였는데 완전히 그걸 거의 제도 해킹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 이걸 한동훈이 나서서 자기 마음대로 이 비자를 막 남발해가지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 그다음에 조선 산업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시절에 지금 최대 그 수혜주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조선업이 살아난다고 조선업이 하는데 지금 뭐 살아나는데 핫하죠. 이 살아나는 일자리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우고 있는 거죠. 조선업은 살아나는데 네. 1억 원짜리 일자리도 같이 늘어날 건데 그거를 3천만 원짜리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을 1억 원짜리 노동자를 채용해서 키워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잘라버렸고 그 사람들이 이미 예전에 다시 잘랐고 불러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조선업의 핑계는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고사 직전 갔다가 이제 수주가 살아나고 있는데 수주 물량은 3, 4년 뒤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정부와 조선업계가 함께 풀어야 될 장기 노동 과제인 거죠. 노동 인력 수급의 과제인데 적당히 편법을 찾아가지고 그 편법을 고용노동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한때 정권에 실세했던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외국인 이민 노동자를 늘려야 돼라는 그런 단순한 그 자기 신념에 따라서 고용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와 이렇게 그 노동자를 밥값을 안 주면서 사실 이거는 사실 그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도 기본적인 그 우리 노동시장의 기본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밥값을 안 준다는 건 반드시 밥값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정도 주기로 하고 데려온 사람들을 그리고 법적으로 주게 되는 임금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후려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무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 탈법과 편법을 지금 한국 사회에 심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근데 네. 그 조선업종이 이제 다시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또 네. 자리를 다시 매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조선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또 계속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또 조선사업이 들긴 이제 하는데. 그 부침을 겪다 보니 사실 이제 그 정규직 채용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컸죠. 그리고 정규직 용접공들은 억대 연봉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몇 년 불황을 겪으면서 거의 대부분을 하청과 비정규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그다음에 물량팀은 한 달 단위로 채용하는 약간 이제 높은 연봉을 한 달 단위로 채용하는 그런 이제 그 별도된 조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시장 황폐화돼 있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네네. 뭐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대부분 상황인데 그 비정규직을 다시 이제 한국인 비정규직보다 더 싼 외국인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왜 그 쇠밥일지라고 책 썼던 네, 천현우 맞습니다. 작가라고 그분이 조선소에서 또 일하죠. 맞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최근에 저기 그 이 언룩소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다시 이제 현장으로 돌아갔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왜 이렇게 조선사람이 어려운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조선사람이 연봉이 많은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그런 말을 해요. 편의점에서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니까 편의점에서 일하면 훨씬 더 그 몸이 힘들지 않는데 편의점이나 조선업이나 시간당 임금은 거의 비슷하고 대신 이제 조선업에서 일하면 야근을 하게 되니까 지금 얘기는 조선업의 중소기업, 하청 중소기업의 하청. 비정규직 네. 일자리 네. 뭐 이런 네.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제에서 일하시잖아요. 거제도 보면 젊은 청년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 청년들이 차라리 편의점 가서 일하면서 그렇죠. 다른 걸 준비하지 그리고 이런다 이거죠. 천연우 작가의 말 중에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주 40시간 일하면 딱 210만 원을 받는데 조선소에서 주 만약 50시간, 53시간을 일하면 하루 2시간 이상 더 야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이제 많이 받겠지만 300만 원 이상을 받겠지만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조선산업에서 사실 이제 노동자를 계속 떠나는 건 이게 과거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았던 건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고 온몸이 망가지는 것 같은 막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야근과 특근을 해야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집에 가면 쓰러져 잠만 자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일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보다 좀 더 받기 위해서 야근과 특근을 하면 1.5배 정도 연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삶의 질이 완전히 망가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삶은 완전히 그 건강과 모든 젊음을 희생하는 그런 일자리. 건강을 희생하고 피로를 집까지 가져와야 되는 그 일자리가 이 조선산업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체되면서 젊은 청년들이 볼 때는 일하러 갔더니 친구들은 없고 여기 미래도 없고 30년 차 되는 선배 노동자들도 자기랑 비슷한 편의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데다가 기껏 동료들이 다 이제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여기 어떤 미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제조업이 조선업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중간에 부침을 겪으면서 숙련 노동자가 막 떠났고 해고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좋은 일자리를 네. 창출하면서 만드는 가는 형식이 아니고 그 일자리를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그냥 맞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렇죠. 채우고 마지막으로 있다는 정리를 거잖아요. 하면 전혀 전문가가 아닌 한동훈 같은 사람이 조선소에서 우리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비자를 풀어줄게 법무부 비자로 쿼터를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걸 망치고 있는 건데 즉흥적으로 사실 이 건은 이런 식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그 그림을 그리고 노동시장 전체를 어떻게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늘린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어떤 전략에 따라서 국내 산업과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인가의 철학이 필요한데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걸 완전히 망가뜨렸고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치할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숙련 노동자들이 제조업 살아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민 문제를 뭐 필요할 수 있고 네. 비정규직 문제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경쟁력을 높이는 일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인건비를 깎아서 있겠어요. 버티는 건 미국이 그래서 조선업이 망했고 네. 일본도 망했고 한국도 지금 그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얼마나
이 퀄리티 경쟁력을 높이느냐인데 그걸 낮은 인건비로 버티다 보면 결국 그건 중국의 이게 시장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영준일슨 성균관대 교수 글라이드 대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실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이정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디폴트 옵션 조정하라는 카톡 받은 적 있으세요? 그거 뭐 여기저기서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거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준일슨 성균관대 교수님 그리고 글라이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준일순입니다.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 디폴트 옵션 그 카톡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은행 같은 데서 제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관련해서. 근데 들어가서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냥 자꾸 넘기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아, 네. 처음 가입하실 때 법으로는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예금 같은 데 넣어놓고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들어가면 하십니다.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사실 보통은 많은 분들이 그냥 예금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거를 했더라도 자기가 뭐를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뭐를 했더라도 기억을 하지 기억을 못하십니다. 못해요. 사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뒤에서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영준일슨 교수님은 성균관대 GSB 교수님이시면서 글라이드라는 기업의 대표님이시고. 아, 저희 회사는 한국퇴직연금 데이터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글라이드. 네네. 한국퇴직연금 데이터에서 네, 맞습니다. 제공하는 글라이드 하고 계신데 그 전에 헤지펀드 운영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네. 미국에서 네, 그러신 맞습니다. 거죠? 저는 박사학위 받은 후에 이제 월가에서 16년 정도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트레이딩 하시고 지금은 퇴직연금하고 그러면 이제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증을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퇴직연금 데이터 글라이드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미션은 20-30년을 열심히 일하고도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었어요. 근데 제가 제 백그라운드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되게 오래 살았고 제 퍼스널한 그런 상황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이 그렇게 임금이 낮거나 그렇지 않은데 왜 미국 사람들이나 북유럽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발견을 한 게 연금 선진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정착되지 못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라이드는 사람들이 퇴직연금 지금 말씀하실 때 뭐 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축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짚으신 게 근데 실제 그 북유럽이나 미국의 개인들도 노후 걱정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덜 하나 보죠. 우리는 항상 들을 때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뭐 세계 최고야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을 볼 때 제가 했던 경험은 사실 한국에서는 신문을 봐도 노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노후에 대한 문제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를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뭐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다, 또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숫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뭐 제대로 측정이 안 됐느니 어쨌느니.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숫자가 정확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네. 현재로서는. 근데 우리 그 불안한 이유는 사실 고령화되고 있어서 그렇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고령화는 우리나라나 뭐 북유럽이나 다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모든 선진국은 인구의 노령화라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네네네. 한국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있지는 않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진국들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노령화의 문제가 있다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그 어떤 국민연금이라도 국민연금 제도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면서 풀어나갔습니다. 네네네. 퇴직연금 제도가 근데 우리나라하고 그 북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하고 다른가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뭐랄까, 우리 노후 보장하기에 좀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좋은 퇴직연금 제도, 연금 제도라고 한다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정의하는 정의를 제가 가져다가 쓴다면 가장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제도가 저렴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저축을 좀 권장하는 그런 제도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이 제도가 사실 없을 때보다는 훨씬 좋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다른 국가들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자동 가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22살 이상이고 그리고 소득이 £10,000 이상이면 무조건 그게 딱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네.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 고용돼 있거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인가요? £10,000 이상을 1년에 벌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도 그냥 네. 프리랜서라도 가입이 네, 된다.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 호주가 연금 선진국으로 되게 예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들어주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10.5%를 고용주가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투필라 제도라고 해서 젊은 사람, 고용이 된 사람 중에 젊은 사람과 나이가 좀 들어서 은퇴에 가까운 사람이 적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보통 은퇴에 대한 문제를 20살에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네. 40살 넘어서 은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미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축을 할 시간들이 다 없어졌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렇다면 40살에서부터
좀 더 빨리 많이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더 준다던가 해서 저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그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은퇴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네. 준비를 많이 하게 되고 젊을 때는 사실 그런 생각 별로 없는데요.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연금 혜택 받는 사람들이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10,000파운드 이상만 되면은 자동으로 국가에서 가입해준다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사가 500인 이상 퇴직연금을 기업.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한국도 몇 년 안에 뭐 5인 이상, 1인 이상 사업체는 모두 다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쳐져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 안에서 더 심각하게 고쳐져야 될 것들이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네네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국의 퇴직연금을 보면 이제 DB라는 형태, 회사가 운영을 해주는 형태가 50%고 그리고 개인이 회사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DC 형태가 25%, 그리고 개인연금이라고 여겨지는 IRP가 25%예요. 근데 이제 네. 이렇게 퇴직연금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네. DC와 DB와 IRP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DB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다니면은 회사 고용주가 내가 퇴직금으로 받을 돈을 따로 회사 밖에 예치해 놓고 그거를 갖고 있다가 퇴직을 할 때 거기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원래 전통적으로는 한국에는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면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밖에 놔두게 되면 그런 점들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 DC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따로 계좌에다가 넣어주면 개인이 이 돈을 운영을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아, 찾아갈 수는 없고 네. 찾는 건 나중에 연금으로 퇴직하고 나서 찾는 건데 네, 맞습니다. 운영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운영 수익이 쌓일 수 있고 네. IRP는 어떤 건가요? IRP는 예를 들어서 DC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IRP를 만들 수 있고요.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IRP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는 이제 일정 금액을 넣으면 매년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DC를 갖고 있어요. 어떤 회사를 다닐 때 그러면 여기에서 퇴직해서 다른 회사를 옮길 때는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 DC를 옮겨서 IRP에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DC 계좌를 옮기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아, 우리 퇴직연금 가입해주는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은행 가서 찾아가세요 하고 주는 그 계좌가 맞아요. 그럼 IRP 계좌인 네, 맞습니다. 거죠.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 그런데 그 DC, DB, IRP 이것들이 우리도 다 있긴 있는데 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걸 더 발전시키려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DC, DB, IRP가 다 있고요. 근데 1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가 퇴직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의 퇴직연금 자산이 400조가 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엄청 반은 많네요. DB고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반이 이제 DC와 IRP인데 저희가 이거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400조 중에 9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정기예금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90%가요? 네. 아, 그 10%만 뭔가 이렇게 펀드나 주식형 펀드나 뭐 이런데 그렇죠. 선택해서 나온 거. 10%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잠깐만 그러면 90% 400조에 90% 360조 원이잖아요. 은행들은 네, 맞습니다. 앉아서 그냥 정기예금 360조 원 가져가는 거네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보시면 사실 9개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9개에 있는 돈들은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이고요. 근데 원리금 보장형이 되면 문제는 물론 돈을 까먹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그냥 똔똔인 거죠.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원리금 보장형의 가장 이제 높은 이자율은 약 3.8에서 3.9%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지난 2023년, 2024년 약간 이자율이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거지. 그 이전에 평균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은 2%였어요. 2%? 네. 그러면 막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주 퇴직연금 수익률이 엉망이라는 등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2%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이제 보통의 가입자들이 네. 90%는 원리금 보장형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90%가 2%를 벌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6%를 벌어도 두 개를 합쳐놓으면 2%대를 벗어날 수가 그러네요.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저희가 많이 뉴스 이런 데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무심코 처음에 그러니까 DC든 IRP든 뭐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그럴 때 뭐 그냥 일단 제일 안전한 데다 넣어놓고 시작할게요 해놓고는 다 잊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압도적인 것 같아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네. 그 컨셉이 합쳐져서 퇴직금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 옛날처럼 그렇게 네, 생각한다는 그래서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퇴직연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배우셔서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지만 장기 수익률을 내야지만 은퇴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무서워서 귀찮아서인 거죠. 실제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 은행에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든 DC든 가입자라면은 내 포트폴리오 내 정기예금 여기 있는 거 주식형 펀드로 옮겨주세요.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뭐 네. 30년 후에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입자들이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안 하고 있다.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역사가 한국보다는 훨씬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년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서 퇴직연금 계좌에 15억, 20억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한다. 그리고 또 퇴직금 하면은 내가 퇴직할 때는 정해진 내 퇴직금 1억 원 받을 거야. 이게 딱 있어야 마음이 편했던 습관 안에 있는데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기예금 2% 넣어가지고 2% 30년 지난 거하고 그리고 6% 막 주식형 펀드에서 6% 연간 평균 버는 거 30년 지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정말 네. 굉장히 가난한 노후와 네. 그래도 편안하게 너무 걱정 안 하고 사는 노후의 차이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디폴트 옵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연금 선진국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디폴트 옵션이고 한국도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1년 반,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글라이드가 조사한 거에 비하면 디폴트 옵션도 천차만별이에요, 수익률이. 왜냐하면 한국의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초저위험이 있어서 디폴트 옵션 안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위험별로 이렇게 분류되어 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저희 화면에 지금 수익률이 좀 나오는데 보니까 저거 초저위험은 중위 수익률이 한 3.3%니까 저게 정기예금하고 비슷한 건가 보네요, 진짜. 맞습니다. 중간 평균 그렇다는 거고. 근데 저위험만 돼도 한 6.6%면은 꽤 높네요, 평균이. 네, 맞습니다. 이거는 2024년 결과인데요. 상대적으로 2024년에 좀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위험이라고 하더라도 저위험 포트폴리오 안에는 이제 주식,
또는 이제 주식형 펀드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 타겟데이 펀드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 TDF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TDF가 들어있는데 TDF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이 합쳐진 경우고 초저위험이 아닌 저위험 같은 경우에도 타겟데이 펀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타겟데이 펀드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024년에. 타겟데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어떤 날짜를 목표로 놓고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런 펀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는 연도를 목표로 해서 놓고 운영이 되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디폴트 옵션까지 설명까지는 해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폴트 옵션을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골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디폴트 옵션 안에 초저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초저위험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위험하고 싶진 않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 옵션이 잘못 디자인이 됐다, 초저위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비판이 디폴트 옵션이 생긴 데이 원서부터 있기는 했어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디폴트 옵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고르지 않으면은 디폴트 옵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디폴트 옵션에 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초저위험을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퇴직연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그런 불신, 믿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투자자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행동이 자발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저는 이 상황에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 진행자로서 이런 느낌도 딱 드네요. 만약에 여러분들 초저위험 펀드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고위험 펀드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초저위험. 그렇지만 이렇게 초저수익 펀드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수익 펀드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고수익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아쉬운데요. 그러면은 요거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내 퇴직연금 어떻게 돼 있지? 나 좀 수익률 높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뭘 먼저 해야 되나요? 투자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 원리금 보장형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화에서 위험자산, 비위험자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험자산은 이제 70% 이상 투자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적격 TDF라는 상품이에요. 근데 적격 TDF 자체는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펀드 안에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적격 TDF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래도 한 20-30%는 좀 투자를 하면서 시작해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청자 중에 40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40대 정도면은 조금 그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가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때요? 그런데 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계좌랑 틀린 게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하면서 당장 오늘 내일의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타겟데이 펀드나 저희가 자산 배분을 기반으로 한 그런 투자를 할 때는 앞으로 그래도 10년, 20년 이런 시간을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조금이라도 시장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처음에 좀 메꾼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건 아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저축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골라서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 절대로 이 계좌에 손을 대고 자기 계좌, 노후 계좌 깨서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글라이드라는 서비스 지금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게 이런
이런 선택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이신가요? 그 관련된 건가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되세요? 네. 퇴직연금을 보면은 딱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퇴직연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초저위험만 하는 투자자, 또는 퇴직연금은 퇴직을 위해서 20년, 30년 이제 꾸준하게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데 막 테마 ETF 살라 그러고 막 트레이딩 하려고 하시는 분, 이제 두 가지 부류의 퇴직연금 가입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글라이드는 사실 두 부류를 다 중간에다 모아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 분들한테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가이드를 주는 서비스인 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원재 박사님이 네네네. 초저위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원재 박사님이 초저위험을 넣은 거를 보고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메시지를 보내요. 지금 초저위험을 해서 하시면은 지금 현재 임금에서 이 정도가 계속 쌓일 것이고 60살 이후에 비용을 쓰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에서 80살 되시면은 이제 돈이 없습니다. 이거를 100%는 아니더라도 20%를 채권이 40% 들어가고 선진국 주식이 60% 정도 들어있는 이런 종류의 좀 비용이 낮은 타겟 데이 펀드를 섞으면 좀 현금 흐름이 달라지고 60살 이후에 현금 흐름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개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안 하는데 이렇게 개인에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고 정보를 주고 하는 일을 하고요. 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낀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모든 금융상품을 데이터에 의해서만 비교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데이터를 보고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고를 수 있게 가이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한테 투자 자문력이 생기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디폴트 옵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해보시고 저는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제가 프리랜서라서 지금 네. 영국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퇴직연금 좀 가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균관대 영준일슨 교수 글라이드란 서비스도 운영하고 계신데 같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이제 뭐 다 아시죠? 이원재 끝내준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내일도 라이브 진행하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오후 5시부터 끝장 뉴스도 진행하니까요. 5시부터 라이브 접속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준일슨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